천 몇백 프로 쫙 주는데요. 그때 이거 뒤집힐지 모른다. 지옥 갔다 와봤어. 네, 북치박치기 선거 전에 후보들 만나면서 인사드렸고요. 오늘은 당선자 중에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계속 가는 거야? 네? 계속 당선자 특집으로? 일단 저기 그 선거발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는 데까지 가보려고 해요. 네, 오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5월 30일 날 개원을 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백수죠. 그러면 당선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좋으실 때잖아요, 그러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예. 근데 당선됐다고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친다. 그럼 농공 행상을 해야 되니까. 일단 가서 인사는 다 해야 되지. 네네.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거리 인사. 거리 인사도 계속 하시고요. 출퇴근 인사. 네. 그냥 SNS에서 거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손은 들고 하는. 어제까지 풀로 마쳤습니다. 그래도 낙선 인사하는 것보다는 좋으신 기분으로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예. 일단 이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선전 예. 에 대한 그 평가와 더불어서 이 선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네. 그냥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에서는 30년 동안 지역을 독점해 왔잖아요. 그런 독점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독점 후 결과로 나타난 무능력, 무책임, 이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정한 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단체장, 시장 군수 중에 7석이 무소속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졌다 이렇게. 아니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국민의당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적은 수로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호남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또 듣거든요, 저희가. 정반대 해석일 것 같은데 제 해석은 만약에 당이 분열하지 않고 그대로 민주당, 예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리고 이제 양당의 독점적 기득권의 양당체들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19대 총선 결과 민주당이 129석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하향된 정도로 맥없이 밀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네. 오히려. 농약사는 저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당선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빨아내는 거야? 나만 그래요. 총대를 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당선자께서도 실제로는 그 전에는 어찌 됐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새정치연합이었죠. 그렇죠. 이제 당원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선되신 국민의당 전북 특히 뭐 전남도 그렇겠지만 예비 후보군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꼭 국민의당의 어떤 새 정치, 새 변화에 대한 물론 그 기대도 지역민들이 있었겠지만 예비 후보자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또 지역에서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라북도의 당선자들의 면면을 보면 갑자기 이쪽에 연고를 주장하면서 서울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들 표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건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실패했건 간에 지역에서 거의 4년 최소한 8년 쭉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앞으로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위에서 위에서 여기 고등학교만 나오고 서울 가서 장관하고 뭐하고 출세해서 갑자기 지역 내려온다고 당선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이제 독점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 흐름들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졌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확고한 지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 네. 국민의당이 앞으로 그런 피로감, 그런 지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서 잘 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은 확고한 지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다음 총선에는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무너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김종인 그 대표가 이 당 국민의당은 쪼개질 정당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본인은 바램 아니겠습니까? 바램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남의 자민련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굉장히 호남의 표심들은 개혁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호남이 항상 정권 교체의 중심이었어요. 호남의 지원 없이 정권 교체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죠? 호남의 개혁적인 표심이 담겨 있는 거죠. 뭔가 변해라, 바꿔져라 이런 표심이 담겨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역 분할 구도로 보는 부분들은 저는 좀 뭐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와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저는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투표를 잘 하잖아요. 들고 딱 밀어주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당이 되고 한석 차이로 123석, 122석, 국민의당 38석. 근데 사실은 정당 투표율로 보면요. 새누리당이 33.5%, 국민의당이 26.7%, 그 다음에 민주당이 25.5%. 네. 민주당보다 1.2% 앞섰어요. 그러면 그런 표심을 정확히 반영한다라고 하면 의석수가 38대 12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당식 비례대표제, 그 비례명부제를 하면. 그렇죠. 독일식의 어떤, 그런 정당 명부제나 또는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됐다라고 하면 의석수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일단 의원님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만약에 뭐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면 찬성하시는 쪽이신가요? 뭘 바꾸는 정당 명부제. 그럼요. 네. 그게 정확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소선거구제에서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거, 나머지 표는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이 표의 표심, 이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거죠. 아니, 그럼 이제 전북 지역 우리가 선거평가 방송이니까요. 예. 제일 정확하고 진솔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모셨으니까. 그러면 개그인데 아무도 개그로 안 받아주고 있어 지금. 실제로 그래. 개그가 진지하게 받아주고 있어. 사실은 진지했어요. 왜냐면 그 얘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 그랬어?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특히 전북 지역 선거에서 우리가 또 외부에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새누리당이 여기 깃발을 꽂은 거 아니냐. 예. 그 책임에 국민의당이 일조한 거 아니냐. 물론 국민의당 당이 일조를 한 건 아니지만 아까 한 얘기에 연장선으로 보면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전주 의리죠. 지금 전주 의리에 대해서 선거평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부산에서 민주당 내석 얻었잖아요. 경남에서 얻고 대구에서도 얻고 전남 남북도에서 남도 한석, 북도 한석. 이게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국민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될 의사다. 근데 그게 이제 전주 울에서 새누리당한테 한석 줬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전체 그 권력구도 흐름 이 속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호남이 새누리당이 하나도 없이 싹쓸이 했다. 뭐 국민의당이나 뭐 민주당이 그리고 새누리당 뭐 영남이나 뭐 대구 이런 쪽에서 우리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몇 석 얻었다. 그건 좀 오히려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긴 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어찌됐든 이 호남 그리고 국민의당이 자주 얘기하는 그 이번 슬로건이어도 호남 정치의 복원 그리고 이제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호남 이 표심,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개혁적 의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볼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우리 당선자께서 계시는 전주 갑으로 이사를 할까 이런 왜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전주 의리니까 욕을 먹다 내가 지금 짜증나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새누리당 쪽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저희 방송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방송 듣지 않아요. 정우철 후보 때만 무지하게 들었어요. 무지하게 들었죠. 그때 선거 방송 때만 그런데 아마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런 심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이 독점 속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예산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뭐 예산 6조 원 달성하고 완장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6조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3년 전에 이미 달성했고 그렇죠. 문제는 올해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됐냐. 다른 시도가 거의 10% 육박하고 넘기고 이렇게 예산 증가율이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0.7%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국 꼴찌. 그러니까 그런 뭐 무능함. 또 누리과정 예산 올해 지금 당장 중단 상태입니다. 누리과정 4월 달부터.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 문재인 대표 여기 와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정권한테 있죠. 그렇지만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와서 올해 예산부터는 어떻게든 간에 야당에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근데 전혀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능무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라고 하는 부분들의 지역의 어떤 발전, 지역의 목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들도 있었다. 네. 그것이 정운천 후보가 앞으로 뭐 크게 후보 하나 됐다고 해서 얼마나 지역 몫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분은 많이 내려온다고. 열목하겠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봉조해 준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뒤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윤덕 의원이 낙선하게 된 사실은 큰 표 차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예,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누리과정 예산 그걸 할 때 교육감하고 김승환 교육감하고 좀 대립한 면 때문에 잃은 표가 꽤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있겠죠. 네네. 그러나 우리 당선자분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까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계획을 정말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당선자께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누리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내가 어떻게든 개정해 보겠다든지 뭐 얘기를 해보겠다든지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핵심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는 거죠. 네. 공약, 대선 공약이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28명으로 최하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가 사실 위태한 지경에 내일 모레 생겨요. 그렇죠. 2023년 정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문 닫을 위치 정도에 가 있으니까요.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보육과 교육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키우기 안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책임을 안 짓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책임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정치권이죠. 국회가 뭐하냐? 예산을 다루고 의결하는 곳인데 어떻게 누리과정 예산들을 다른 예산들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특단의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박근혜 1차, 2차는 국회의원.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냐면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김성환 교육감 책임이다. 네. 빚 얻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퇴진운동하겠다. 이게 국회의원 할 소리는 아니죠. 네. 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일단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과정 예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근본이 아까 국가 책임이다. 그건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100% 중에서 80%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방 교육 교부금이에요. 교부금이 80%고 남은 1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세나 이렇게 포함된 그렇죠. 걷어서 이제 교육세로 교육청에 주는 거고 남은 10%가 이제 자체 세원이라면 다 그게 의존 재원이죠. 그런데 국가에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빚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나 뭐 노후시설 차등 늘어나 있는 상황. 지방채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뭔 이야기가 다 지었고, 그럼 막.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래서, 그 교부금, 교부율을 1%만 상향 조정해도 약 1조 8,700억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와요.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20.27%예요. 네. 그러면 지방교육청 쪽에서는 이거 5% 올려달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5%는 고사하고 한 1%만 올려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가 2조 1천억이에요. 2조 1천억이고 우리 전북이 약 830억이에요. 그러면 1%만 상향 조정해도 1조 8,700억이 되니까 맞춥니다, 대충.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각하께서 얼마 전 회의를 하셨는데 총선 후에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시던데 아마 그 네임도 곧 올 텐데요. 그 뭐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뭐 야당에서 네임도 너무 심하게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와. 거기다가 지금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국회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입법하는 기관을 사실은 거의 무력화하면서 무시했지. 시행령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정치했죠. 예,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물론 여소야대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뭐 그 키를 국민의당이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일단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에 저촉을 받는 거고, 그렇죠. 어린이집 쪽은 영유아 보육법으로 저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법이 똑같은 3세에서 5세의 교육인데 따로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고 주관부서도 다르고 주관부서도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 예산은 유치원으로 갑니다. 근데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예산 여기서 나가는 거죠. 관리 주체도 얘가 돼 있고 이원화돼 있죠. 똑같은 아이들의 교육인데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에 있을 때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유보 통합하자라고 하는 특위 활동들을 쭉 했어요. 제가 의장이었던 시절에 그 법을 통합해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켜야 돼. 일원화시켜서 그걸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렇죠. 재정도 교육 예산으로 함께 투입해야 된다. 지금 예산은 아까 유치원 예산은 교육 예산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산은 이게 좀 보건복지부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대표 발의라도 난 하겠다 이런 의지신가요? 당연하죠. 네네. 당연하죠. 이거 어린이집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원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딱 1.18명 최하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선자분 슬아의 자녀분은 다 컸죠. 아니 몇 분인가 해서 혹시 딸들입니다. 딸. 그러면 1.1번을 일단 넘으셨고 말씀하시는 분이 자녀가 몇 분이세요? 저는 이제 숨어있는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어요. 무럭무럭 커서 그 이제 선거 전체적인 총평을 하다가 얘가 이제 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와버렸네요. 네. 와버렸는데 그 사실 그 교육에 관한 거 말고도 사실 이번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예. 아, 우리 조금만 좀 천천히 가요. 왜요? 뭐 얘기 나온 김에 가요. 듣고 싶은 네, 얘기가 네, 있어요. 참. 네. 총평 얘기하고 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출구조사 때는 김은덕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12시쯤 봤더니 다른 데는 막 박빙이었어요. 을이나 병은 박빙이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3,000표 차이가 났다고. 그게 이제 줄어가지고 뭐 1,000표 안으로 왔지만 그 되게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그게 여기였거든요. 그 출구조사가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틀린 곳이 전북갑입니다. 네. 그래서 심정이 어떠셨는지. 차이가 2.7% 출구조사 딱 떴는데 그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제가 2.7% 치는 곳으로 나와 있고 네. 또 방송 하나가 따라온 곳이 있어요. 거기는 뭐 0.8%가 이기는 곳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오차범위 아니긴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캠프가 거의 아니, 초상집이었죠. 그런데, 저는 느낌이, 이건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뭐 진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표 과정 속에서 사전 투표율 8, 9일 날 했던 게 사전 투표잖아요. 사전 투표가 여기가 17.3%였어요. 전주 갑이. 네. 17.3%의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었는데 전 투표함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네. 딱 단 3개 투표함을 빼놓고. 나머지 전 투표하면서 다 이기더라고. 그래서 뭐 사전 투표하면서 이 정도 나왔으면 본 투표에서는 그 뒤에 국민의당 바람도 미풍이지만 살짝 불고 것이다. 그래서 더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상대로 본 투표함을 열면서는 좀 더 격차를 점점 벌려 나갔는데 마지막에 뭘 열었냐면요. 관외 투표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부재자 투표함.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뭐 대구나 이런 데서 찍어서 보낸 거. 그걸 여는데요. 다 민주당입니다. 다 민주당입니다. 막 툭툭툭 맞아요. 줄어드는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서 막 1000몇백 표가 쫙 주는데요. 그때 이거 뒤집힐지 모른다. 지옥 갔다 와봤어. 그러면 내가 당선 확정이 딱 이거 된다. 그 메시에 그런데 아셨어요? 관외자 투표함 다 열었을 때. 다 그러니까 열고, 거의 끝까지 다 그렇죠. 가서 그렇죠. 됐구나. 그런 건 그냥 TV의 당선 확실, 당선 유력되면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전주 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운천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가다가 관외자 투표함 딱 여는 순간 막 줄어들었죠. 쭉쭉쭉 줄기 시작해서 나중에 재검표까지 하고 111표, 그렇죠. 111표, 0.1%. 그래도 전주 갑물병중에서 제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요, 예. 0.9%, 전주병 0.7%, 전주울 0.1%.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타셨네요. 아니 뭐 저는 롤러코스터는 안 타고요. 네. 처음부터 계속 앞서갔어요. 그리고 격차를 점점 벌어지다가 갑자기 반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표함을 여니까 그랬지만 사실은 사전에 여론조사부터 해서 사실 민심이랄까 좀 사람들 얘기도 이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귀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아니, 셋다 떨어져가지고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선전화 자당도 있잖아요, 자당도. 국민의당 후보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원조 그다음에 그 뒤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잘 활용했던 후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높았어요. 여론조사가 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안심번호 이용한 휴대폰으로 1대1 네네네. 하잖아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후보보다 정말 내가 이거는 사람들에 딱 먹혔다. 그렇게 선거 전략이 정말 이거 주요했다라고 하는 한두 개가 있나요? 우선은 저는 그 정책 선거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는 토대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너무 늦게 해준 거죠. 선거구 그렇죠. 획정을 네. 늦게 해주면 해줄수록 현역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고 도전자한테는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독점적 양당 체제의 그 기득권이죠. 그게 그전에 새누리당하고 뭐였죠?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게 오래전 당일 아닙니다. 생각도 안 나. 오래전 세월. 그래서 하여튼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책이나 뭐 인물 대결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거의 골목 상권까지 다 PP화 시키면서 영세 중소상인 다 망가지고 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가속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더 심각하게 가속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가장 큰 부분들이 경제 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다. 그래서 저는 특권층 그러니까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라고 그냥 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 가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의 실정을 현장에 답이 있죠. 현장에 현장을 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서 사회봉사 100시간 장관 한 100시간이면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하루에 8시간 따지면 신선해서요. 8시간 따지면 보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가서 봉사하면 알죠. 네. 현장의 모습들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장관들 해라 이거죠. 네. 그러면 미국의 덴버시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 사회봉사를 의무화했어. 아주 그 급빈증 빼놓고.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 못하는 대신 돈을 내는 거죠. 돈으로 가려고 그리고 하고. 그걸 시민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그 시민들의 자긍심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 사회적 책무와 의무, 특권층의 사회적 책무와 의무 이것을 법제화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 예를 들어 경제 쪽에 뭐 상위 한 0.1%의 초고수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의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소득세법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부유세를 도입한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법 개정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좀 잘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가 공약 이야기로 가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정책을 내세운 것이 먹혔다. 젊은 층들한테 호응이 좀 있었다. 이 부분하고 전에 도의회 의장 하셔서 좀 덕을 보신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 시인들은 이름 알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의회 의장 하면서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지역 의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줄곧 싸워왔잖아요. 뭐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 거의 뭐 지방의회에서 전담해서 국회의원들 별로 신경 일단 이름이 쉬워요. 검색했더니 이 국민의당은 이름들이 쉬워. 철수, 광수 막 이래. 되게 좋아. 정말 멘트 좋아. 검색을 했더니 제주도에도 있고 의원, 제주시의원, 뭐 도의원, 서울시의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과정 속에서 광수, 나도 김광수인데 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일단 광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데다가 김씨가 흔하잖아요. 이게 뭐 최광수 그러면 많지 않겠지만 김광수는 진짜 흔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이름이네. 김광수 때문에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어요. 흑색선전에 뭐 이 교회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모 종교에 제가 관련돼 있다라고 거의 흑색선전을 대량으로 해서 맞아요. 무슨 저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전주병 정동영 의원하고 같이 두 분이 묶여서 어디 양쪽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교회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모든 교회 가보세요. 문 앞에 딱 누구누구는 출입금지 딱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신천지 새누리. 말해버렸어. 새누리. 저희는 뭐 일단 말하고 보고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한자를 풀어서 하면 그게 새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이 김광수예요. 동명이인인데 연배도 비슷하고 일단 연배도 비슷할 거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장로님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가는데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도의회 의장 시절에 상을 요청하면 줘요. 그러니까 체육단체나 뭐 어디 자원봉사 센터나 이런 상 요청하면 일당 직인 찍어서 줍니다. 그래서 35개를 요청했더라고요. 전라북도 사단법인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연말 대상 시상식을 하면서 35개를 요청을 했어요. 의장 직인 찍어서 보내죠. 김광수 직인 빡 찍어서 보내죠. 그러면 위에 누구누구 줄 것인가 하면 자기들이 선정을 해요. 그렇죠? 그 말이 실적에 따라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들 순으로 해서 짝짝해서 이제 상을 주는데 그쪽으로 나간 거죠. 근데 저는 모르죠, 어디에 나간지. 그죠? 근데 상이 나갔어요. 그 상장 딱 찍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김광수 후보, 또 링크도 걸었어요. 동영상 있는 것처럼.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는데, 뭐 연설하는 사진 딱 있어요. 제 얼굴을 모르면 김광수가 거기서 연설하고 있는. 그러면 굉장히 그건 의도적이네요. 그렇죠. 문제가 심하겠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막판에.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불안하니까 돌렸나 보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심하겠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행히 전북이
그런 SNS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무디어서 오히려 카톡은 안 그래. 카톡은 무섭게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들, 또 마침 그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사단법인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에 등기이사로 된 분이 상대편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 가는 걸 거기는 알죠. 저는 모르지만 왜냐면 그건 다 연말에 다 보고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들. 몰랐다면 직무. 역풍이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좀 상세가 됐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하시던 네. 이 얘기는 사실은 딱 선거 끝나자마자 그 주승용 의원이었던가요? 맞는지 당선자 원내대표 지금 그분이 국민의당 원내대표 현재 그렇죠. 19대 19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얘기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뭐 지금 이슈되는 게 세월호 관련한 거 하고 국회 선진화법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처음에 선거 전의 모습하고 좀 바뀐 것 같아서 우려들도 하고 있고. 저는 주승용 원내대표의 지금 당선자들 의견은 아니잖아요. 네. 19대 원내대표고 19대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몇 명이죠? 19명인가? 20명인가요? 20명이 좀 안 되죠. 그렇죠. 받았잖아 그거. 뭐 21명인가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인데 아마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의 의견들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혼선이 있어 보여요. 저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다시 이제 어차피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의원총회나 또는 의원총회를 안 열더라도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집약된 의견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사실 국민의당이 야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일성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켜보시는 분들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의 지지가 견고하고 확고한 지지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기득권 양당 어떤 독점적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증을 느끼고 했던 사람들의 표들이 모아진 거죠. 기회를 한번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견고한 지지층으로 형성이 되려고 하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들이 여과없이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당선자분께서도 세월호 리본을 이제 차고 계신데 지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그 제일 큰 이슈가 그거잖아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가 안 돼. 이 기간을 좀 연장하고 특위를 좀 연장하고 곧 만료되잖아요. 그 기간이 연장하고 또 실제 좀 권한을 좀 주고 그래서 지금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 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꼭 50 청문회 보는 것처럼 이제 막 슬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아직 이제 개인 의견이시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일단 특별법 손질해서 기한 연장하는 것은 맞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2주기가 엊그저께 지났잖아요. 그렇죠. 16일 날 2주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세월호의 핵심은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직 세월호 인양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상태로 마무리하는 거 잘못된 거죠. 진실을 밝혀야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도 그거지 않습니까? 뭐 보수단체에서 또 아들 팔아서 돈 내주고 이러하는데 참 너무 가슴에 대목 받는 이야기죠. 유가족들의 절규는 적어도 우리 딸은 희생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 이 아들 딸들이 정말 이렇게 어른들의 잘못된 또는 정치나 행정이나 이 잘못된 부분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무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인을 밝혀야 되죠. 진상 규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국가안전처 신설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나요? 이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전혀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상 그 특위의 좀 기간도 연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궁금한 건 그 후보자들이나 당선자분들이나 뭐 의원들을 만났을 때 궁금한 건 개인의 의견은 참 좋다 이거죠. 그 방향도 맞고. 근데 이게 당론으로 결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표가 누리과정 해결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의당에게 이제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비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의견을 모으는 특히 이제 전북에 계시고 전남에도 좀 있고 또 수도권에도 좀 계시고 비례대표 분들 또 따로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당선자들의 의견들이 100% 다 일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네. 당에서 안고 가겠다. 그럼 그것은 당 대표가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에요. 그건 지켜야죠. 그거 안 지키면 정치 뭐라고 합니까? 그 당에 소속된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원총회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어떤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따라야 되죠.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자기 의견들과 다르지만 당론으로 모아졌으면 그건 따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당론으로 모아진 것을 대표로는 갖고 가는 거죠. 그 속에 대표의 의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대표의 지도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수 당선인을 대표로 우리가 추대하는 호남 정치를 제대로 한번 복원해볼까? 또 썰렁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는 와중에 이제 대표, 당론, 개개인의 의견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초선이 많지는 않잖아요. 전남에 몇 분 계시고 광주에 몇 분 계시고 여기서도 여기는 지금 세 명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국민의당에 전북을 보면 4선 2, 네. 3선 1분, 재선 1분. 네. 나머지 3명이 초선. 그 얘기는 이제 초선이 설당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국회는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상임위원회에 교섭단체가 간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위원장보다는 간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3당의 간사가 합의가 돼야 그 위원회가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 간사인가? 아니, 전 의원의 간부와? 비례대표 13분 빼놓고 지역구 의원 25분에서 당대표 또 지금 국회 부의장 야당 목타라고 하잖아요. 네, 부의장 빠지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빠지면 나머지 아마 지금 상임위가 18개인가요? 국회가. 그럼 아마 초선도 간사를 해야 될 전 의원의 간부와야 그렇게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대 때 특정 상임위로 의원들이 집중이 돼버렸어요. 네. 특정 상임위 2-3개의 의원이 2명, 3명 다 들어가 버렸어요. 유명했죠. 농림수산위원회. 그렇죠. 그렇게 하면 3명.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다음 재선을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임위로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도의회 의장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예산 따려고 올라가면 기댈 언덕이 없어요. 새누리당 의원 찾아가요. 그 위원회에 적어도 전북 출신 의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북 출신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7명, 그런 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 그 다음에 전북 출신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3명 있어요. 그건 완벽한 전북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최고위원, 여기 군산 출신에다가 여기 전주여고 나오고. 그러니까 본적지만 전북인 사람 빼고요. 그렇지 않죠. 그 전북 출신, 전북 출신을 다 따지면 31명이에요. 네, 그렇게 본 적 있어요. 딱 10%가 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제 전북 출신으로 보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당을 떠나서 전북이라고 하는 곳의 지역 몫을 찾고 지역 예산, 지역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상임위에 골고루 들어가자. 중복되지 말고 들어가서 각 상임위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자.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어젯밤 뭐 생방 투어에서 제가 또 했었고 뭐 동의는 하더라고요 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에. 근데 적어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걸 하자. 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상임위는 기재위나 기획재정이나 국토교통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알토란을. 저는 잘 몰랐는데 인기 상임이라고. 그럼요. 그런데 알토란이죠. 만약에 뭐 다른 분들이 막 거기 아니면 난 죽어도 안 돼. 해가지고 하면 또 양보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한 번은 가서 좀 해주세요.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상임위로 들어가서 지역 몫을 확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겠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이제 총평이니까요. 어찌됐든 호남 정치의 복원이 메인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한번 드린 거가 됐어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게. 그러면 호남 정치의 복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뭐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단순 이제 너 국민의당 싫어하지? 왜 아니요. 기분이 날카롭지? 괜찮지. 당선자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완산갑으로 못 오겠다. 전주갑으로 이사. 완산갑? 전주갑. 그러니까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의 부분 그리고 다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후보를 내거나 또는 핸들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그림이 좀 그려진단 말이죠. 그럼 혹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잘 좀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 호남 정치의 복원이 뭐가 또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 이야기죠. 제가 아까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 정치가 대단히 개혁적이다 전제했잖아요. 호남 정치가 개혁적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을 끌어왔죠. 주도해 왔죠. 정권 교체, 호남이 주도해 왔죠. 호남이 없는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됐냐? 호남이 정권 교체 주체가 아니고 호남이 단순히 표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대선 후보들 쭉 보십시오. 다 부산 출신들입니다. 김무성, 안철수, 박원순, 또 누구 있죠? 안철수는 문재인. 대표시잖아요. 문재인. 아니, 어쨌든 포함해서. 그죠? 문재인. 다 부산 출신들이에요. 그 전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이유가 호남을 그냥 표밭으로 이용만 하고 호남을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운함들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이 좀 중심이 되자. 그게 호남 정치의 복원이죠. 호남이 대통령 후보도 호남이 좀 선정을 하고 뭐 꼭 호남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호남 사람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뭐 호남 사람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호남이 선택권을 좀 갖자. 왜 호남이 객체가 되냐? 왜 호남이 말하자면 뭐 표밭으로 이용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불만 우리가 항상 주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 부분에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그동안에 쭉 역대 정권에서 호남이 차별받고 소외받아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게 지역주의와는 어떤 개념이 좀 다른가요? 그러면 지역주의라고 폄훼당하는 것들에서 저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이 개혁적이라는 전제를 했어요. 호남이 항상 주체였다. 정권 교체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호남은 뭐 어떤 지역성 이게 지역주의가 정동영 당선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종주의 그러면 흑인들이 인종주의로 비난이 대상이 되나? 아니죠. 약한 것을 누르는 강한 사람들의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게 문제가 돼. 이게 인종주의죠. 흑인들이 흑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인종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호남에서 지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그 지역주의를 만들고 지역 패권을 만든 것이 영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비난받는 것은 영남 중심의 지역 패권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을 지역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분노하죠. 타당하지 않죠. 설명이 좀 됐나요? 설득당했습니다. 네. 진지하게. 금방 당하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당할 거면서. 일단 던지는 거야 막. 네. 지금 이제 그 총평과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좀 굵직한 사안에 대한 입장 또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만은 좀 꼭 관철시키겠다라든가 좀 오늘 얘기 중에 빠뜨리셨다 서운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뭐 특별히 서운한 건 없고요. 저는 그냥 묻는데 답하는 게 익숙해져서 제가 생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위 경제민주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 청년 실업 문제도 그 속에서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더 이상 많은 인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점점 자동화 시스템으로 점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대기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대기업이 골목상권이나 모든 중소기업 업종까지 다 침범해서 계열화시키고 문어발쪽으로 빨아들이는 이 경제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안 된다. 건강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뭐 이런 쪽에 많은 또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으켜져서 그것이 건강한 각각의 업종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하는 정책을 쓰는 것, 그것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의 독점 양극화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경제 민주화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정책의 초점, 법률 개정에 또는 입법의 초점, 이것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특별하게 전라북도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네. 우선 지역 현안이죠. 누리과정 예산 올해 4월 지금 이달부터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월급이 못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이거 당장 해소해야 될 현안이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중에서 뭐 이 새만금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울고 먹었어요. 그 새만금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서 신속하게 빨리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공항입니다. 공항. 지금 뭐 새만금에 공항 유치하자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올해 네. 예산에 소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8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지금 새만금 우리 전라북도 공항이 정치적 특정 정치인의 이기주의에서 무산됐잖아요. 김제공항이. 네, 네. 그래서 똑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한 청주공항 지금 대박입니다. 대박. 요커들 인산인해입니다. 더군다나 뭐 72시간 무비자 해가지고 입국해서 서울이나 돌아다니면서 막 쇼핑하고 딱 왔습니다. 거기서 또 자고 또 나가고 이거잖아요. 네. 여기 전라북도 기업 유치나 관광객 이야기하면 외국 나가서 이야기하면 공항 있냐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기업 유치 공항 있냐, 관광객 유치 공항 있냐, 핵심이죠. 지금 핵심적인 인프라죠. 그래서 공항 부분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진행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예전 예정지로 떴던 김제가 그 예정지 부분들은 제가 땅 살라고요 거기다. 아니요. 김제공항은 이미 무산이 됐고 네. 땅도 400억 가까이 들여서 부지 매입까지도 진행되다가 지금 다 무산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원 상태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항 부지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항이 입지하는 곳에 뭐 소음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죠. 있죠. 그래서 공항의 입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 속에서 신속하게 또는 주민들의 대타협 과정 속에서 겪어내야 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전라북도의 공항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 약 2030년에 402만 명으로 추산됐거든요. 대단한 수요랍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항과 관련된 절차 쭉 있어요. 공항개발 이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빠르게 이행을 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 이행과 아울러서 그 절차에 따른 예산 투입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죠. 하시려면 재선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재선 시켜주실랍니까? 제가 꼭 전주갑으로 이사를 치자고
당선돼서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 국민의당 싫어하지? 아니, 사실 이제 저희 이렇게 직장에 그 표창패도 국회의원한테 받은 표창패도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낙선하셔가지고 그래요. 이 선거 과정 속에서 고마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예, 예. 가족들도 뭐 노심초사 같이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뭐 하셨나요? 어떻게? 뭐 생방송 토론 뭐 하면서 수없이 했죠. 감사하다는 말. 아니요, 아니, 딱 댁에서. 당선되고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밥상머리에서 고맙다고 했죠. 당연히 고맙다고 했죠. 아, 풍경이 좀 궁금해서요. 그날의 집 안에서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고맙다고 했고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다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장성한 자제분들은 이제 다 본업으로 다 돌아가시고. 그렇죠. 본업으로 다 돌아가고. 네. 이게 뭐 어쨌든 선거 가족도 가족이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 정말 애정 가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 뭐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해 주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주위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네. 사실 그분들의 힘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좀 부드러운 얘기, 좀 말랑한 얘기를 하면 네. 그럼 5월 30일 개원이면 이제 한 달이 조금 이제 한 40여일 좀 남았는데 예. 그럼 그 기간은 보통 뭘 하고 지내시나요? 인사하죠. 인사요. 그렇죠. 저는 어제 아침까지 출근 인사, 거리 인사, 딱 그 선거 끝나고 일주일 출퇴근 인사 다 했어요. 아니, 뭐, 아침 출근 저녁 그 잠깐에 이제 뭐 휴가라도 좀 보내시고 가족과 뭐 이렇게. 이제 곧 국회 거의- 가셔서 거의 준비하셔야지. 원내대표 아,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뭐 도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의원실이야 줄 거고 알아서. 원내대표 하시려면 여러 가지 더 미리 원내대표, 예. 당대표야, 원내대표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상임위를 결정하면, 그 상임위 업무가 뭐고, 그 상임위에서 내가 할 일이 뭐고, 이거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럼요. 공무원 보좌관들 시키면 되죠. 아이고, 보좌관이 다 밥까지 떠먹여 주나요? 뭐, 이게 밥이나 밥상을 차려놓지만 먹는 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우선 선거 끝나고 지역구에 그동안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 이거예요. 선거 표 찍어달라고 할 때는 지랄 맞게 와서 맨날 인사하고 그러더니 선거 끝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네. 네. 그 소리 나오면 이제 틀려요. 목에 힘들어갔다고 하죠. 목에 힘들어갔다고. 계속 못 온다니까. 저도 뭐래요. 그러니까 다 인사해야죠. 아, 여의도에 방도 하나 구하셔야죠. 전세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거. 뭐라도 하나 구해야 그래도 하룻밤 그러니까요. 가능하게 저는 이제 어쨌든 왕복 KTX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왔다 갔다 하려고요. 네. 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KTX 타고 가면 저는 뭐 정말로 지역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앙에서 이제 일이라든가 하실 일 또 분명한 역할이 있지만 그 지금까지 저희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정작 이렇게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모습을 많이 못 봤던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얼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뭐 당선 인사야 수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김광수 의원 김광수를 좀 지켜봐 달라 라고 하는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지방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 도의회의장 아마 이렇게 큰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광역의원을 도의원을 하다가 국회에 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 도의회의장, 국회 중앙정치 이렇게 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이라고. 우리 전라북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이제 그런 토종 정치인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역에서 키워준 아, 외모는 정말 맞는 표현 같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밀리잖아. 지역에서 키워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성원에 보답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지역에서 잘 키워서 수업을 시킨 만큼 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책임감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원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공약들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꼭 책임 정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후에 딱 1년 후에 한 번 더 저희 방송하고 한번. 아예 안 할래요. 피로가 그들은 욕 많이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각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당선자들에게 정말 그 선거 전에 얘기했던 거 좀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광수 당선인께서도 하셨던 얘기 금방도 다짐을 하셨지만 지켜주시고 저희는 또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